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술 거부권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제가 지난번 시간에 얼핏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기본권과 인권이 어떻게 다른가? 그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상대적으로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인권이다라고 하면 기본권이라 면 인권이 헌법 질서에 편입된 것,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권에 관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인권이 뭔가 하는 것을, 자연권이 뭔가, 인간이 상대적으로 가지게 되는 권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뭐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군주가 있는 왕이 있는 나라를 군주국이라 하고 꼭 대칭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공화정, 국민이 주인이 되고 하는 지금 뭐 독재 국가도 다 민주국가다, 민주주의다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아주 다원적인 개념을 가진 개념이라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군주가 군주국이 아닌 것을 공화국이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에 의한 지배를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그러면 국가라는 것이 뭐 시족 부족을 통해서 군주가 있는 그런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지향이 아니라 지향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뭐 국민이 주인이 되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 자연법 사상이다. 그래서 현재는 국가를 사회계약에 의해서 형성하고 있다. 이런 것이 현대의 통설이고 꼭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해서 말하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사회계약을 이루어서 현재 국가를 이루고 있다. 국가의 조직과 조직, 기능과 조직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서의 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죠? 영국이라는 나라는 꼭 그 성문법전의 형식으로 헌법전의 형식으로 헌법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마그나 카르타 1215년 이후로부터 장정 원리 청원해서 많은 어떤 선언이 있기 때문에 뭐 불문법 국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회 계약에 따라서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자연권 사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뭐 기초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권 사상을 보면은 로크나 루소나 뭐 홉스나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뭐 철학, 정치 철학 뭐에서 철학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기본권론의 앞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계약 론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먼저 인간의 그 자연 상태가 어떠하느냐 이런 가설을 두고 자연 상태에서는 나아가서 보다 나은 인간 사회의 보장을 위한 어떤 내용의 뭐 사회계약을 만들었는가 뭐 그런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만들었는가 뭐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크가 가장 미국이나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니까 로크의 이론을 먼저 보면 로크가 시민정부 이론, Two Treaties of Civil Government라는 책에서 사회계약을 만들어서 자연권적이고 자연권 사상 주장했는데 뭐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루소 또한 뭐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써서 일반 의사다 뭐 그런 주장을 했죠. 그리고 홉스도 그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그런 무질서인 상태에서 강력한 권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를 창설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를 전부 양도했다. 따라서 절대주의 왕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본권과
절차, 형사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기본권 이론이 딱 나오면 로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술거부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대상 또는 객체가라고 할 수 있는 예전의 개념으로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또는 공판 절차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신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뭐 이렇게 법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 244조의 244의 3이죠. 244의 3. 244의 3. 진술거부권의 고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거부권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과 고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하면 포기하고 진술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제 244조의 3 진술거부권의 고지라고 해서 나와 있고 재판에 들어가면 283조의 2, 283조의 2. 283조 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사 단계에서는 243조의 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법정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개체 이름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헌법에는 12조 2항 모든 국민은 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선 헌법을 보면 그 모든 국민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국민 아니면 인정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주체가 누군가? 외국인도 된다는 것이 통설이니까. 고문을 받지 않냐며. 현대 문명국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문을 인정한다. 이렇게 써놓은 법이 조선시대에는 고신이 허용됐지만 중세는 고문을 많이 했죠. 고문을 허용하는 법례가 있다. 최근에 했어요. 그런데 보기는 어려운데. 그 다음에 형사상. 그러면 헌법에는 형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사상이나 행정상이라든가 국회 절차에는 진술거부권이 없느냐. 뭐 이런 논란이 되겠죠. 자기 셀프 인크리미네이션이니까 자기에게죠. 불리한 타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해도 되는 거니까 불리한 진술. 그럼 불리하지 않고 유리한 진술은 안 할 자유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강요당하지 강제로 요구당하지 피동으로 되어 있는 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12조 2항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대법원 판례 중에는 117페이지면 대법원 판례 중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12조 2항에서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그렇게 그 형사소송법에 244조의 3과 28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죠? 규정하고 있으니까 뭐 입법적 뒷받침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와 같은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뭐냐라고 보면 형사소송의 이념이라는 것이 인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적법 절차 이런 것과 그다음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곳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법원이나 그런 곳에서는 이제 기본적 인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점을 그쪽에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 발견, 뭐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국가의 형벌권을 100% 확실하게 실천해야 된다. 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공문을 근절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또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 무기 평등을 도모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뭐 써 있습니다. 책에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수사의 대상 또는 객체가 되는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무기가 대등하게 된다. 이게 참 글로만 이렇게 써놨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뭐 범죄 첩보, 그러니까 고소고발 인지, 풍설, 첩보, 변호사 검시 등의 사유에 따라서 수사의 대상인 사람을 공격하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피의자는 방어를 수동적으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무기가 평등이 되냐?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평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글에는 글로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참 실질적으로 그런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 12조 주체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체 제한이 없죠. 피고인도 되고 이사분자도 되고 뭐 외국인도 되고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인권 보장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본권 파트의 앞부분에 보면 기본권의 주체라고 나옵니다. 주체. 뭐 보통 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이냐, 대한민국 국민만 가지는 권리냐, 뭐 자율권적 기본권이다, 생리적 기본권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니까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사회적 기본권이라든가 뭐 정치적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제한이 되겠죠. 외국인도 똑같이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의무 교육을 받게 한다거나 무슨 선거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납세 의무는 좀 지고 있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대한민국의 혜택을 베풀 필요는 없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술 거부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강제로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국 판례를 보면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진술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진술을 하는 그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 당사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가 평검사로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뭐 법무관 3년, 검사 25년을 해서 거의 30년간 있었는데,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 진술 거부권을 100% 행사했던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전부 다 모든 진술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죠. 왜냐하면 어, 수사기관은 다른 수사의 단서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피의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니까 이게 사실이 다르다라는 것을 수사기관을 설득시켜서 수사를 종결하도록 만들어야지, 제대로 얘기 안 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십시오. 재료 제출할 거 있으면 다 내시고 다 검토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모두 다 자료를 내주셔야지 진술을 안 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뭐 아주 프라이버시라든가 정말 사람이 살다 보면 답을 하기 어려운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는 진술을 이 부분은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지금 이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하다 뭐 이렇게 하고,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 예전에 그 선배들이 했던 걸 보면 뭐 이때 질문합니다. 문 해서 이렇게 뭐 한 사실이 있는가요? 하면 답. 피의자는 묵묵부답하다. 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묵묵부답하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씁니다. 이때 피의자는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한숨을 푹 내쉬다. 쓰고 그 다음에 문. 뭐 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럼 또 답을 안 하죠. 이때 피의자는 묵묵부답하다. 이때 피의자는 멀리 창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진술 거부를 행사하더라도 그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그 자백을 한 듯한 막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피신을 작성했다 한 것을 제가 뭐 공판하면서 본 일도 있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한테 모든 진술 당신 앞에서는 진술 못하겠으니까 검사 바꿔달라거나 뭐 당신한테는 일체 진술 못하겠다. 그래서 뭐 A 계장한테 조사 못겠으면 B 계장한테 그러면 당신 빠지고 저쪽 다른 수사관한테 조사를 받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했지. 진술거부는 그렇게 많이 행사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진술에 대해서 침묵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진술 그건 어떠냐, 이름, 성명, 주민번호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경우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진술이니까 진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관념이라든가 머리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외부로 표출하는 것을 말로 하거나 뭐 글로 쓰거나 뭐 그런 거고 동일한 그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매개체를 전달하는 그런 거 전부가 이제 금지돼야 된다. 거부할 수 있다. 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지문. 이건 뭐 진술이 아니에요. 지문. 신체 키가 몇 센치인가. 그다음에 발의 모양이 어떤가. 그다음에 목소리. 사람이 다 이 목소리가 파장이 다릅니다. 목소리. 그다음에 사진 촬영. 길 가는 사람 사진 촬영하는 거. 음주 측정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 음주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보호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렇죠? 헌재 결정도 있습니다. 그 128페이지 96항가 11에 보면 음주 측정은 호흡기에 호흡 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치운전이 혐의자에게 호흡 측정기에 의한 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짓말 탐지기도 논란이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 탐지기로 할 때는 보통 거짓말 탐지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기록과 기록을 보내면 그쪽에 있는 사람이 이 적으면 거기서 하는데 아니면은 뭐를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록이 5만 페이지 있다.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수사관이 그 기록을 탁 보고 이 사람 쟁점을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또 문제를 만들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의뢰하는 측에서 사안의 개요를 쓰고 이런 경우엔 요 진술자가 요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지를 확인해 주라고 해서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면 파장을 이렇게 앉아서 보면 파장이 보통 때 말할 때와 다그 맥박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다르게 나오죠. 그 파장이 그림을 보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이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가 7, 8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99.9%고 0.01%가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입증을 해라라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가 7, 80%밖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20, 30%는 틀리다는 거 아닙니까? 그 20, 30% 틀린 거에 따라서 어떻게 그 증거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증거능력 인정하지 않으니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공연히 그 아주 뻔뻔한 사기꾼을 만나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했을 때 그것이 우리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어서 제가 막 초임 때 이럴 때는 한두 번 써봤는데 그 결과를 믿기 어려워서 그다음에 쓰지 않았습니다. 마취 분석은 약물을 통해서 사람을 정신이 없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막 물어본다는 것인데 그거 자체가 인간성에 대한 침해다라고 보기 때문에 마약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성명, 주소, 뭐 주민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름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이름을 말 안 한 경우 이름을 말 안 해도 되는가? 그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를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되는데 그 법을 개정하면서 244조의 3을 살피는 법을 개정을 하면서 283조의 2를 보시면 284조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주민 등록 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 이름을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인정신문 앞에다가 진술거부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름이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 객관적인 거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진술거부는 운영된다라는 설이 이제 다수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말 안 하면 수사 자체가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문을 찍어야 되는데 지문 찍지 않으면은 정보업체처벌법에 의한 과태료 뭐 그런 건데 어렵죠. 피신 받기 전에 그 앞에 써 있습니다. 피신 앞에 여기 읽어보세요라고 해서 진술 거부권 권리가 있고 변호인 선할 권리가 있고 해서 피신 앞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 부동문자로 찍어놨더니만 그렇게 써 있다고 해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그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필로 요구에 대해서 예라고 쓰세요라고 해서 예, 뭐 이렇게 예 아니요라고 쓰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귀신 받고 서명 날인할 때 맨 앞에 있죠. 요게 예라고 쓰시고 또 읽어보시고 아니라고 쓰시고 이렇게 피신 받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서 허위의 자백을 했습니다라고 한 공판을 해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뭐 저는 없었는데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글쎄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진술, 헌법에는 불리한 진술에 한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한 진술도 하기 싫은 불리한 것도 안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 유리한 진술이라도 내가 조사받고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라고 해서 유리한 말 진술도 안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예. 형사상 이렇게 돼 있죠. 헌법에는 형사상 이렇게 돼 있는데 판례에 보면 행정상, 국회에서 조사 절차 뭐 이런 것에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것이 뭐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착한 행위, 이게 범죄라고 하니까 범죄, 간접사실, 보조사실,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그렇죠? 근데 뭐 공소시효가 완전히 완성됐다. 30년 전 얘기다. 그러면 될 것인가? 혹시 또 그게 공소시효 중지 사유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형사상
처벌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론상으로야 공소시효 30년 전에 완성된 거 그런 거를 왜 말 안 합니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야 뭐 안 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인정신문과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 진술거부권을 조사를 하기 전에 고지해야 한다. 경찰관의 직무 질문은 피신이 아니고 행정작용이니까 꼭 안 해도 되지만 내사자다, 피내사자다 그런 경우에 고지해야 되겠죠. 피의자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럼 참고인은 피의자성 참고인이 있습니다. 피의자성 참고인인데 이 참고인이 피신을 받지 않고 참고인 조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피의자가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실무상으로는 진술거부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은 아직 입건된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가도 되는 것이고 진술 안 해도 되는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진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마약 사범이나 조직 폭력배를 잡는데 사전에 이제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가서 야구방망이 들고 흉기를 들고 휘두르고 하는데 너희들은 진술 거부권이 있다. 이 생뚱맞은 얘기죠. 제압을 한 다음에 통상 제압을 해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제압을 하자마자 수갑을 채우거나 하면서 진술 거부권이 있고 병원 선입권이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유럽 영미권 나라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매뉴얼에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딱 카드 같은 게 보여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유효수입 증거 배제 법칙이냐, 자백의 임의성 법칙이냐, 뭐 어느 것에 따라서든지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그러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냐,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술을 거부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주우리가 있다, 그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석이나 부적격 부심이나 이런 걸 할 때 진술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으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사람하고 일체 진술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하고 동일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가지고는 이제 불이익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불리한 심증 형성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수사기관이라든가 법원에 있는 사람도 다 사람인데 자백을 하는 사람과 합리적으로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명을 하는 것이 뭐 얼추당토 않고 상식에 반한다. 또는 진술을 거부한다. 이건 해명을 하면은 금방 될 텐데 왜 얘기를 안 하지? 라고 하는 경우에 불리한 심증 형성을 하지 말으라고는 돼 있지만 꼭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양형에서는 고려해야 되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백을 하는 사람과 뻔뻔하게 부인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양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양해해서 고려해야 된다. 일정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범죄 이후에 형법 51조에 보면은 그 양형의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법 51조에 보면 양형의 조건, 형을 점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의자 관계, 동기, 수당 결과, 범행 후의 정황. 51조, 형법 51조 제4호.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후에 자백을 하느냐 반성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포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진술거부 이런 권리,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 불행사하는 것, 행사하지 않는 것하고 포기하는 것은 다르다. 그렇죠? 이런 것이니까. 고소권의 107페이지에 제가 그 고소권 할 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고소를 하지 않권을 불행사하는 것과 그죠? 고소권을 포기하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포기할 수 없다. 판례는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 진술거부권도 포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막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설은 부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법규에서 이 진술거부권과 문제가 되는 게 진술거부권과 그 보고 의무, 기록 의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법규가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거나 보고하거나 그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났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 교통사고가 나서 어떻게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으니까 신고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자기의 셀프 인크리미네이션, 자기 부재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니까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현재 입장은 형사 책임과 관련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한 안정합판을 했는데 한정한 형사 책임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법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도로교통법에서의 신고 의무는 경찰관의 132페이지입니다. 당사자 개인적 조치를 넘어서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는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다른 교재 외에 다른 내용을 좀 봤는데 이게 진술거부권이 미국 연방 수정 제5조 미국 미국 연방 헌법 수정 제5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63년도 1863년도 그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미란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란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18세 소녀를 납치강간한 행위로 이제 체포가 됐죠. 체포가 됐는데 원래는 이제 은행에서 8달러를 강취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뭐 조사를 받다가 보니까 18세 여성을 강간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겠죠. 기소가 됐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수정제 5조에는 진술거부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수정 6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수정 5, 6조를 위반했다. 뭐 그렇게 해서 워런 대법관이 중심이 된 그 당시에 1966년도에 5대4로 파기환송을 하고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그러니까는 경찰관 입장에서야 수사하는 아니 그 흉악범을 잡는데 펠로니 흉악범인데 이런 사람 잡을 때 진술거부권 얘기해주고 변호인 선임권 얘기 다 해주고 하면 수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심했는데 나중에 미란다가 목격자 진술이
있어서 10년을 받았습니다. 10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가석방됐던 것 같은데 미란다 원칙이 쓰여 있는 그 약간 말해서 미란다 워닝이 쓰여 있는 종이를 팔면서 야 이 미란다 워닝에서 미란다 워닝 이 미란다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돈벌이하고 살다가 술집에서 다른 사람이랑 시비하다 칼에 찔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이 됐을 때 공무집행 방해 사건 영장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미란다 워닝을 고지했는지 뭐 이렇게 수사지를 하니까 당시에 나중에 대법관 대신 검사장이 계셨는데 그래서 야 이렇게 쓰지 말고 그 진술 거부권을 고지했는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했는지 이렇게 써서 물어봐라라고 해서 그 수사지 문구를 고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통상 영화 보면 뭐 그런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You are under arrest.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You have the right to have an attorney. Anything you say may be used against you. Do you, do you understand these rights?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그러니까 뭐 침묵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설명할 권리가 있고 anything you say 네가 뭐라고 말하든 against you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여줄 수 있다. Do you understand these rights? 뭐 이거 다 권리 이용했지 않은데 뭐 조직폭력배하고 싸우고 해서 잡는 와중에 이런 말 미란다 워닝 카드에 쓰여져 있는 거 이렇게 읽어줬다고 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연호는 미국 수정 5조에 있고 미란다 워닝이라는 것이 자기부재 self incrimination 자기부재 금지 원칙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의 신고 의무 이런 것은 형사 책임에 관련되지 않은 된다 그런 것이고 군대 가면 이제 뭐 PD라고 해서 넷플릭스에 좀 유명한 6회가량 정해인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보면 국무이탈자가 있죠. 국무이탈자가 있으면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국무이탈 전병에 있어 보면 국무이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국무이탈을 하다가 검거되면 어느 정도 구속을 했다가 구속 취소를 하고 어떤 처분을 하고 복무기간과 복역기간을 합쳐서 어느 정도 되면 조금 구속시켜 놨다가 현역 부적격 심사를 하고 석방시켜서 내보내고 뭐 그렇게 군대 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군대 생활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군무 이탈을 한 경우에 그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참모총장, 각군 참모총장이 군무 이탈자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복귀 명령을 내려서 계속 그 군무 이탈은 공소시효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군무 이탈자 복귀 명령 위반죄로 처벌하는 그런 이제 그 실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이탈자 복귀 명령은 지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냐 꼭 그런 건 아니다. 음주측정은 어떠냐? 음주측정은 진술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아까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으니까 타인에게 관련되는 그 국가보호법상 불구치죄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죠? 근데 정당 회계 책임자들이 그 선거 공선법, 공직선거법에 따른 회계 보고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떠냐? 그것은 이제 언어적 표현의 등가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진술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책이 되어 있었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평등의 원칙을 무기 대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책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판례에 보면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짓말을 한 경우에 뭐 적극적으로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이 또 수사기관의 임무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단순한 진술 거부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다른 문서를 위조했다 그러면 사무소 위조 동행사가 되겠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의율 하기에도 쉽지는 않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012 헌바 410 사건이 있습니다. 2012 헌바 410 사건에는 국회에서의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에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하는 그런 국회에서의 지원 감정에 관한 법률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런 먼저 결정이 있습니다. 결정이 있고 어제 조국 교수 책을 읽어보니까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국가와의 전투가 임박해 있으니 준비할 것을 경각시키는 것을 필수적인 절차로 만드는 것이다. 아마 미국 판례 중에 나오는 그런 말을 써온 것 같습니다.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국가와의 전투가 임박해 있으니 준비할 것을 경각시키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술 거부권의 예외가 Public Safety Exception을 해서 공공의 안전의 같은 예외가 진술 거부권의 미국 법상에 있는데 이런 것 같고 Public Safety Exception 같은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조국 교수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책을 좀 찾아보니까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이 담배 포장에 적혀 있는 건강 유의 경고와 같이 형식적인 것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을 사람이 하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법에서는 취조 수인 의무라고 해서 일본법상 운용의 문제인데 학계와 실무가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체포 또는 구금된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문실 조사받는 방을 떠날 수 없고 경찰관의 조사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행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조사, 취조 수행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취조 수행 의무가 있다. 이렇게 실무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판례를 미국의 통계를 다시 보니까 미란다 판결 전후에서 이게 자백을 했던 사건이 실제 자백률이 한 80% 정도 되는데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란다 판결이 그 진술에 뒤에 가면 형사법 뒷부분에 진술 자백의 보강법칙도 나오고 자백 요수입 증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 임의로 자기가 스스로 자백을 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란다 원칙 이런 것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게 되니까 자백의 임의성에서 이런 진술 거부권의 포기를 임의적으로 했느냐라는 것으로 그 중요도가 자백의 임의성에서 권리 포기의 임의성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지 별 의미가 없다. 관심이 글로 옮겨간 것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란다 판결에서 미국 연방법원은 뭐 상당한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 이런 것이 그다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고 자백 진술 거부권이라든가 변호인 선임권의 임의의 포기라는 환상, illusionary belief, 환상, illusionary belief에 근거해서 피의자의 조사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피의자는 그 권리를 알면서도 knowingly and intelligently 상태로 포기해야 된다. 잘 모르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살인 사건의 자백률이 80% 되는데 자동차
카 세프트, 자동차 절도 사건은 자백률이 5%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살인 사건의 자백률은 왜 80%나 되고 자동차 절도에 관한 건 5%밖에 안 되냐? 근데 살인 사건은 언론에 나고 하면은 높은 사람도 관심을 갖고 인력과 물자가 많이 투입되니까 강한 경찰관들이 강한 압박을 받게 돼서 열심히 수사를 하게 되고 증거를 수집하니까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자백률이 높은 것이고 자동차 절도라는 것은 뭐 핀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찰관들이 그 인력과 물자를 집중해서 수사를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자백이 그렇게 낮다. 그렇죠?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 그부터 이제 132페이지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강제 수사 법정주의에 따라서 강제 수사를 법정주의에 따라서 임의 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승낙을 받아서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강제 수사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그 의사에 반해서 하는 거니까 법에 규정이 없으면 함부로 했을 경우에 문제 독직 폭행이 되거나 권리행사 직권 남용이 되거나 독직 폭행이 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 생활인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직장을 일을 위험성까지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불법을 해가면서 수사를 해야 될 그런 동인이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임의 수사와 이 강제 수사는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거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 형사법에 규정된 것만 강제수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의수사다. 이런 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새로운 수사 방법이 나올 때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럼 이게 임의수사냐 강제수사냐 하는데 전부 임의수사로 빠지게 되니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실질설에 따라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했느냐 상대방의 against one's will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느냐 법익을 침해했느냐 이런 것으로 따져야 된다. 이런 설이 있고 근데 적법절차에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듀 프로세스 적법절차라는 것이 참 요술방망이나 마법상자와 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적법절차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 좀 모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죠? 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통설로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품 134페이지입니다. 아미탈, 벤토탈, 기타 여러 가지 약품을 사용해서 사람을 수면 상태에 빠진다든가 각성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든가 한 다음에 이렇게 마취 분석을 통해서 사람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거니까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지만 그것이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감청이죠. 감청 통신영장을 받아서 하는 건데 감청영장을 받아서 통비법에 통신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것인데 수사를 해보면 다른 사람 통신을 전부 녹화해서 그거를 전부 듣는다는 것이 참으로 고역입니다. 고역. 수사에 필요한 것은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다 나머지는 다른 전화인데 그것을 사람 한 명을 빼서 통신을 전부 확인해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팩스로 톡이 답하는 것도 하는데 문제가 돼서 회사에서 협조를 좀 안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많고 계좌 추적 이런 것도
전부 영장을 받아서 기소추적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말로는 과학 수사를 해라, 기사 추적을 해라 하지만 이 정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해서 돈의 흐름을 쫓아야 되는데 손님 때 제가 전표 계좌 추적하기 위해서 전표를 가져주세요 하니까는 사무실 한방 가득 그 쌀 푸대자루로 전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이를 전표를 볼 수도 없거니와 그 많은 양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감원 직원이 관련된 직원이 가서 은행 담당 직원 협조를 얻어서 빨리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 종사자 몇 명 가지고는 계좌 추적 이런 거 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 진짜 어려운 일이고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 GPS 이런 것이 있어서 요새 간통 사건 같은데 쌍둥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추적을 GPS 추적을 하다가 오히려 배우자의 간통 행위를 적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 그런 사건도 실무상으로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주의 136페이지입니다. 영장주의 제가 뭐 박사학위 논문을 영장주의로 쓰려고 상당히 자료를 수집했는데 어떤 분께서는 뭐 좋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께서는 너무 구태의연하다 새로울 게 없지 않느냐 그런 말도 있었고 해서 제가 프라이버시에 관해서 쓰다가 컴퓨터 포렌식에 대해서까지 하고 프라이버시 인 디지털 에이지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쪽 분야를 공부를 좀 했는데 우선 136페이지 영장주의를 개괄적으로 보면 영장주의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꼭 이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상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뭐 형사 절차 말고 행정 절차는 없어도 되느냐? 또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강제 처분을 하는 것이니까 이제 임의 처분은 상관이 없겠죠. 임의 처분은 이제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인신에 관한 것은 체포 구속이고 대물적 처분에서는 압수수색을 하는 거니까 이런 강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이 말이 중요합니다. 중립적인 neutral하고 detached 좀 떨어져 있는 neutral detached judge가 하기는 미국에서는 magistrate 영미법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공정한 판단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 처분의 권한을 남용하고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다. 영화 같은 데에서 보면 수사기관이 탈법과 위법을 많이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 과연 저런 식의 수사를 할까? 라고 의심될 때가 많은데 실제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법원에서 그죠? 법원에서 그 예심 판사가 있을 때의 프랑스법 같은 것을 계수해서 법원에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것을 수사기관에 준용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법 1조가 관할은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할이 재판을 해서 이미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의 절차가 시작된 것부터를 형사소송법이라는 법 전에 넣고 있고 제1심 수사의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195조 6조에서 무슨 뭐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법원을 중심으로 하고 수사기관에서 준용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그죠? 네, 출석을 하는 요구하는 소환장. 법원에서 하는 것은 소환장. 수사기관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출석 요구. 보통 언론에 보면 수사기관이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잘못된 말이죠. 수사기관은 출석 요구. 왜냐하면 피의자 신문이 이미 수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한 다음에
안 나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포,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 감청까지. 그다음에 영장 발부. 영장 발부는 검사 청구에 의해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고, 경찰인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 청구로 판사가 발부하고, 그리고 강제 처분할 경우에는 문제가 됐던 것처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를 할 경우에 원본을 제시해야 되느냐, 정본을 제시하느냐, 사본이면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다가 이제는 청문회 사건 이후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수통의 영장을 받아서 가서 이렇게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수설로 되었습니다. 근데 공판장에서 판사가 할 때는 법관 스스로 발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돼야 된다. 영장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마약 사범이다라고 하면 마약을 언제부터 언제, 옛날에는 마약 사범 영장 같은 것을 기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모발 검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경 사이에 어디 일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특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소 기각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마약 수사도 거의 어렵게 됐다. 그래서 영장주의에 위반한 경우에는 구속을 취소한다거나 항고를 할 수 있고, 사안은 구속 취소하거나 구속적 부심 준항고 뭐 이런 것으로 다툴 수도 있고, 증거 능력은 유업수입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부인되는 것이고, 잘못한 사람은 독직폭행 같은 걸 처벌받을 수도 있고, 민사상 손배 책임도 지고, 이런 케이스를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동영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아서 나중에 대면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대인적 강제 처분은 체포 구속이고, 대물적 강제 처분은 압수수색 뭐 이런 것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이 나왔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헌법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